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온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만 조수진, 윤영석 두 최고위원이 당 쇄신을 촉구하며 사퇴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거푸 승리한 집권 여당이 집권 2달여 만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비대위가 출범하면 돌아오기 어려워지는 이준석 대표는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골룸 같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먼저 오늘 숨가쁘게 진행된 비대위 전환 움직임부터 강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며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8일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후 직무대행을 맡은 지 23일 만입니다. 그동안 권 직무대행은 자신이 추천해 대통령실에 채용된 구급 행정요원을 두둔하다 문매를 맞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지 문자가 유출되게 하는 등 여러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비대위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왔습니다. 먼저 지난 29일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데 이어 오늘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직을 내려놓았고 비대위 전환에 대한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의 지도체제 전환은 이견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제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윤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큰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당 초선 의원들 32명은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전달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권 직무대행은 본인의 사심과 무능만 드러냈다며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재창당의 각오로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권 직무대행도 결국 비대위 체제를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권 직무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사전에 사의를 전달했는지에 대해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실 쇄신 요구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는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준석 대표는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핵관 등 비대위 전환을 주도하는 이들을 향해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 한다며 탐욕의 눈이 먼 골룸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심수미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면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들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사자성어 양두구육에 빗댄 바 있습니다. 그런 윤핵관들이 이제는 당내 리더십 교체라는 본심을 드러낸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 대표가 복귀하기 전에 당대표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친이계 최고위원들은 명분도 근거도 없다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3명의 최고위원이 연이어 사퇴했지만 비대위 출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해석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당대표 권위, 즉 관직을 비우거나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이때 선출직 최고위원의 총원을 몇 명으로 볼 것인지, 과반이 사퇴해야 하는지 전원이 사퇴해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이 없어진 상황에서 비대위 임명 권한이 현직인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헌 당규의 해석을 놓고 각각의 이익에 따라 주장이 분분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당과 대통령실이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는 쇄신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당헌 당규의 해석과 쇄신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돌고 있는 이재명 의원, 오늘은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자신이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주로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이 저학력 저소득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이재명 의원의 발언을 오늘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소식은 연주환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지지자들을 만난 이재명 의원.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고려 중인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지역화폐는 이 의원의 지자체장 시절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초대기업 슈퍼리치한테 세금 깎아가지고 서민들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싸우고 견제해야 된다. 이게 야당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대표가 되면 계파 정치가 시작할 것이란 지적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자기 편만 챙기고 어문 사람 또는 뭐 누구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의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언론 때문에 저소득 저학력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발언에 대한 여지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다른 당권 주자들의 비판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심각한 인식의 차이를 넘어선 노선의 차이라며 국민을 언론에 의해서 현혹되기 쉬운 사람들인 것으로 표현하는 건 오만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강훈식 의원도 남 탓은 잘못된 습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누가 우리 당 또 누가 국민의힘 지지자인지에 대한 팩트 싸움이나 진위 여부, 진위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을 탓하거나 무엇을 탓하거나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습성이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공격 포인트가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당의 리스크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를 지금보다 1살 더 낮춰서 만 5살로 추진하겠다는 교육부 발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치원보다 초등학교가 더 빨리 끝나는데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부터 만 5살과 만 6살은 학습 능력 차이가 크다는 지적까지 학부모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는데요. 먼저 여도현 기자 보도 보시고 취재 기자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만 6세가 아닌 만 5세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취학 연령을 앞당겨서 국가가 책임지는 아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 진출 시기도 앞당기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자 육아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지만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선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2028년 3월 입학까진 만 6세와 만 5세가 한 반에 있게 됩니다. 교사들은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만 5세, 6세 이때 아이들은 한두 달 출생 차이만으로도 그 발달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향후 입시라든지 취업에 있어서의 또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정부의 뜻과 다른 반응은 돌봄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유치원보다 초등학교가 더 빨리 끝나 돌봄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에도 일단 아이가 좀 일찍 집에 오잖아요. 어린이집보다. 돌봄 시간이 더 길어질 건데 또 비용도 얼마나 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걱정되고. 인터넷 맘카페에선 당장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를 가기엔 너무 어리다는 내용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는 학제 개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 반발 움직임이 큰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영탁 기자, 당장 3년 뒤에 2019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면서요? 일단 정부는 2025년부터 4년 동안은 만 6세와 만 5세를 섞어서 입학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한 개 학년에 25%씩 인원을 추가한다는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출생 원로 15개월씩 끊어서 순차적으로 입학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2025년 3월에 실제 입학생은 뭐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네, 일단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2019년엔 약 30만 3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중 3월생까지 약 8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2학년이 되는 2017년생은 35만 7천 명인데 네. 1학년생은 2018년생과 2019년생을 더해서 약 41만 명, 그러니까
1학년이 2학년생보다 5만 2천 명 정도가 더 많게 되는 셈입니다. 네. 정부는 현재 교사 숫자와 교실 등 시설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교육단체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뿐 아니라 앞 세대보다 평생 더 치열한 경쟁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사실 정부는 이 공교육을 좀 일찍 시작하겠다. 그게 이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 취지라면 이렇게 반발이 크다면 유치원을 1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입학한 뒤부터는 방과 후 시간에 돌봄이 문제가 되는데 예. 더 어린 나이에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 공교육의 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지적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이 더 빠른 시기에 공교육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였는데 이게 무색해지는 거죠. 차라리 만 5세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12년의 교육과정을 손보는 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하는 나이를 만 17세로 1년 더 빠르게 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부의 주장대로 대부분 나라들은 더 일찍 좀 학교에 들어가고 있나요? 일단 한국교총의 자료를 빌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요. 네. EU 회원국 33개 나라 중에서 19개 국가가 우리와 같은 만 6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7살 입학이 8개국으로 대다수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2007년도 자료인데요. 좀 최근 자료인 2019년 기준 OECD 자료를 한번 보면요. 38개 회원국 중에 우리보다 어린 나이 입학하는 나라는 4개국, 10%에 불과합니다. 네. 또 깜짝 발표다. 뭐 이렇게 빨리 추진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또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일단 발표 자체가 금요일 오후에 업무보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또 전 정부에서도 계속 검토해오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요. 일단 9월부터 학생과 학부모 각 10,000명씩 2만 명을 대상으로 네. 정책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이 시행을 위해선 개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모레죠.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데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서 네.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네, 태풍 송다 때문에 제주도에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송다가 채 사라지기 전에 태풍 트라세가 또 제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우산을 꼭 붙잡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자 손에 든 우산이 뒤집힙니다. 길거리에 놓인 나무들도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립니다. 어제부터 5호 태풍 송다가 흩뿌린 비바람입니다. 한라산은 어젯밤까지 20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탐방로가 통제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은 일부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비는 1초만 팔을 내밀었을 때 다 젖을 정도. 네, 그 정도였고요. 아침에 어제 비행기가 또 못 왔다고 해서 취소되신 분도 좀 있었어요. 회오리 바람을 동반한 이른바 용오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용오름은 대기 불안정이 강할 때 주로 관측되는 일종의 기상 현상입니다. 송다는 중국 칭다오 해상을 지났는데 오늘 밤 9시쯤 열대저압부로 변해 소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여파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매우 많고 강한 비가 내리겠고 기류가 몰려드는 경기 북부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는 최대 100mm,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5호 태풍 송다가 소멸 수순을 밟는 가운데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선 6호 태풍 트라세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트라세는 제주를 향하고 있는데 기상청은 태풍의 위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주말 고속도로에선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승용차가 갓길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가드레일에 부딪혀 차가 뒤집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지성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화물차 뒷부분은 찌그러졌고 타이어도 찢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경부 고속도로 대전 나들목을 빠져나온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됐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7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갓길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 운전자를 조만간 조사할 방침입니다.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 완전히 뒤집힌 채로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줄지어 힘겹게 사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오전 6시쯤 평택-시흥 고속도로 평택 방향 마도 분기점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승용차에 혼자 탔던 2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 감지기에선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혈액 검사를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4년 전 서울 용화여고 학생들은 이렇게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학교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알렸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스쿨미투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그 뒤로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희가 지난 4년간 신고된 성폭력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14건은 징계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핵심적인 수치를 통해 뉴스를 전해드리는 새 코너 퍼센트 안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학교 성폭력 관련해 제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39%입니다. 서울시 1,348개의 초중고교에서 2018년부터 지난 4년간 신고된 성폭력 통계를 분석해봤더니요.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피해를 신고했지만 학교에서 아무 조치가 없었던 비율이 바로 39%였습니다. 경고나 주의 정도로 그치고 넘어간 경우까지 합치면요. 63%는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해임과 파면 등 징계를 받은 비율은 37%에 그쳤는데요. 문제는 이처럼 징계를 받더라도 학교가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 4년간 한 해를 빼곤 매년 교내 성폭력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너 생리통 10달 동안 안 하게 해줄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학교에서는 이런 신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아 하고 선생님들도 학생에게 뭐 사과하고 싶은 마음 없이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저희도 아예 무지 상태고. 지난 4년간 신고된 피해 가운데 33.2%는 교사의 성추행. 그 손이 갑자기 그 속옷 끈이랑 후크 쪽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한 4-5번 정도 쓰다듬으시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노골적이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장 많은 건 10건 중 6건 비율로 성희롱이었는데 부적절한 발언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학생들이 이를 알리기 어려운 건 무엇보다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무슨 자기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은 뭐 생기부를 엉망으로 써주겠다거니던가 뭐 이런 식의 약간 협박성 발언을 하셔서 그렇게 신고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기부가 이상하다면 면접 때나 대학교 입시 때 좀 불이익이 올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고 또 나중에 취업할 때도 그때도 좀 지장이 갈까 봐 무서웠어요. 이야기하기 힘들고 토로하기 힘들고 또 같은 구성원이지만 이 사실을 알 수 없다면 결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낼 수가 없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교내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건으로 줄었지만 낙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수치가 줄어든 것이 학내 성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신고하면 변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학교 차원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가해자 분리가 아주 기본 원칙이죠. 전수조사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을 해야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 사실 현실을 알 수 있고 바꿔나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건데 그 집단에 알려지는 게 싫은 거죠.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지만 지난 4년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는 54.3%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요. 이 전수조사를 한 비율은 지난 4년간 고작 3.8%에 그쳤습니다. 이 자료조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 3년간 행정소송을 통해서야 공개되기 시작했죠. 학교 내 성폭력이 스쿨 미투로 불리며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지는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지연의 퍼센트였습니다.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는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며 물난리가 났고 캘리포니아에선 폭염 속 산불이 잡히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선 40도 넘는 더위 속에 1,500명이나 사망했는데요.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지노의 천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물이 쏟아집니다. 평소 비가 오지 않는 미국의 사막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1시간 만에 2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겁니다. 미국 중동부의 켄터키주에선 갑작스런 홍수로 25명이 숨졌습니다. Everything's gone, like everything is gone. The whole life is gone. 백악관은 켄터키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And I do believe it will end up being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eadly floods that we have had in Kentucky in at least a very long time.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도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미국 서부 곳곳에선 산불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클레머스 구규림 산불은 축구장 1,700개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고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몬태나주에서도 산불이 빠른 속도로 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엄청난 바람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불길을 잡는 데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에선 4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1,500명 넘게 사망했고 만년설 알프스의 빙하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Nos enfants, nos petits-enfants. Moi, je verrai pas directement cette catastrophe-là, mais j'ai un peu peur pour eux.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으로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당첨금이 무려 1조 7천억 원이 넘는 복권 때문에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행운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작은 마을에 한 주유소 겸 편의점에서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권 메가밀리언의 1등 추첨식 장면입니다. Now, let's see if I can make you a billionaire tonight. 복권 당첨 기계에서 차례로 공이 굴러 떨어집니다. 67번이 가장 먼저 나오고 이어서 45번, 57번 공이 나타납니다. 1등 주인공을 가릴 행운의 숫자 6개가 모두 등장하는 순간 미국 전역에서 복권 용지 단 한 장이 숫자 6개를 모두 맞췄습니다. 1등 당첨 금액은 13억 3,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복권은 시카고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일리노이주 작은 마을 데스플레인스의 한 주유소 겸 편의점에서 팔렸습니다. This is the largest jackpot ever won in Illinois and the second largest ever won for the game in the U.S. 1에서 70까지 숫자 중 5개가 일치해야 하고 또다시 1에서 20까지 숫자 중 하나가 맞아야 1등인 이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3억 분의 1이 넘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3개월이 넘도록 총 29차례나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 금액이 1조 원 넘게 불어난 겁니다. 당첨자는 앞으로 약 30년 동안 연금 형태로 당첨금을 받거나 현금으로 약 1조 200억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4%에 달하는 연방 세금 외에 주와 지자체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떠나는 휴가에는 그간 항상 관심이 쏠렸었죠. 그런데 올해는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휴가가 동시에 주목을 받는 보기 드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저 앞 반대 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직전에 악재들이 터졌죠. 이준석 대표를 가리켜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했던 문자가 공개됐고, 이후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8%, 취임 이후 2달여 만에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어떤 전국 타개용 카드를 구상할 것인가, 휴가에서 돌아오면 과연 뭘 꺼내놓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거죠.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휴가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일단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휴가 중에 민생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일선 경찰 지구대를 방문했었죠.
유경장은 언제 휴가? 저는 아직. 속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제 강릉 속초도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외국 같습니다. 네. 응? 커피도 많이 마셨어요. 네, 그럼요. 막국수도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도 내일부터 시작하는 휴가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이유는 시위하는 분들,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는 문 전 대통령 반대 시위, 또 지지자들의 맞불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문 전 대통령은 휴가 공지를 하면서 집 앞에서 반려견 토리와 장난치는 영상도 공개를 했는데요. 영상 소리를 들어보면 사저 주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상당합니다. 문 전 대통령 휴가 기간에는 평산마을이 잠시 조용해질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기왕 휴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흔치 않지만요. 미국에서는 유명 스타들이 자가용 비행기, 그러니까 전용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이걸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 몇 명 태우는 전용기가 이산화탄소를 엄청 배출하니까 그렇습니다. 비행기 탄소 배출량이 버스보다 4배, 기차보다 20배 많다고 합니다. 자,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 유명 셀럽이죠. 카일리 제너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입니다. 전용기가 남편 것, 본인 것 2대가 서 있습니다. 이어지는 멘트는 내 거 탈까, 네 거 탈까? 카일리 제너는 최근 차로 40분 걸리는 거리를 전용기를 타고 3분 이동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환경 보호하려고 열심히 분리수거해봐야 뭐하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자, 결국 카일리 제너 논란 이후에 어떤 유명 스타들이 전용기를 많이 타고 탄소를 많이 배출했는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1위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올해 1월부터 전용기 운항 170번을 했고 탄소는 8,293톤을 배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테일러 측은 전용기를 계속 빌려준다고 반박을 했다고 하고요. 2위는 복싱 스타 메이웨더. 올해 전용기 177편 운항, 가장 짧은 비행은 10분이었고요. 탄소 배출 총 7,076톤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서 비욘세 남편 제이지, 야구 스타 알렉스 로드리게스 등이 있었습니다. 본인 돈 쓰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론도 물론 있겠지만 전 세계 상위 1% 부자가 하위 50%보다 2배 넘게 탄소를 배출한다는 통계가 있으니까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를 생각하면 그냥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뉴스룸 주중엔 저녁 7시 50분에 시작합니다. 주말은 달라지지 않으니 저는 오는 토요일 저녁 6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